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인문학 강좌의 일환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충북대학교의 옥광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볼 주제는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전통 활쏘기의 기원과 변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충북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체육사학회 총무 편집위원, 그리고 국제스포츠사학회지 편집위원, 그리고 체육교육학회, 무도학회 총무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활쏘기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이라고 하여 중국에서 쓰여진 위지 동이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부터 동쪽에 오랑캐라는 그런 의미로 일컬어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가 결국은 큰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결국은 동쪽에 위치한 우리 고조선인들이 활을 잘 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 국들의 어떠한 전통 활에 비해서 우리 민족의 활은 훨씬 더 긴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활쏘기는 전통 문화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 사회 속에서 활쏘기는 원시 부족 국가 시대 때부터 주술사나 지도자의 어떠한 중요한 덕목으로 또 통치 수단으로서 또 활용이 되었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는 군주의 최고의 덕목이었죠.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는 문무겸전을 표식하는 하나의 교육적 도구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 속에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활쏘기보다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궁도 국예훈인데요. 여기에는 인애덕행, 성실겸손, 자중절조, 예의엄수, 염직과감, 섭사무원, 정심정기, 불언성자, 망만타궁 등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적 규범, 또 유교적인 어떠한 도덕,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남을 탓하지 않고 또 활쏘기를 함에 있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과감하게 공격하고 또 잘못 쏘았을 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또 남의 어떠한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적 어떤 도덕과 매우 일치하는 그러한 점들이 녹아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철학적 어떠한 가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쏘기의 기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선사시대에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스포츠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사냥과 수렵을 중심으로 하던 그러한 생존의 시대에는 인간이 개발한 어떠한 초기에는 물론 아주 투박한 석기라든지 또는 뾰족한 물체를 가지고 상대를 던져서 공격하는 창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됐겠지만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이 활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적을 퇴치하는 그러한 방어하는 그러한 수렵과 방어의 목적으로 기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 국가 시대에는 당연히 이것이 원사 무기의 일환으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 시대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어떤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리고 통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어떤 무예나 뭐 더 지적인 어떠한 탁월함도 중요했겠지만 이 활쏘기의 그 먼 원거리에서 어떤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도자가 이렇게 탁월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충분히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역사 속에서 이 활쏘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이족이라고 했던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고조선 시대 때는 우리 민족이 주로 축성식 그 전쟁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 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아주 높은 산, 그죠? 높은 지형을 이용해서 그쪽에 성을 쌓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원거리에서 그 활을 쏘아서 타격하는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형태의 축성식 전쟁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활쏘기는 매우 중요한 그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고구려 시대에도 그 역사적 내용 쪽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맥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려, 즉 고구려의 또 다른 부족인 소수맥에서 성능이 우수한 좋은 활이 생산되는데 이를 일러 맥궁이라 했다라는 내용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고요. 또 그들은 고구려인들을 매우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하다. 이러한 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에서도 이제 오래된 중세 전투, 고대 전투에서도 나오는 그 롱보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궁이죠, 일종의. 그런 장궁의 경우는 아주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그런 활은 아니었는데요. 영국이 또 그 세계를 제패하고 또 그 속에서 바이킹족들이나 또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나누면서 매우 중요한 그 무기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 롱보우입니다. 그 활이죠.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 고조선 시대 때부터 활을 잘 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양궁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원거리에서 정말 그 아주 탁월한 기술, 과학 기술을 적용한 그런 탄력을 이용한 그러한 활을 원거리를 쏘아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타격하는 그러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기술이 출중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어떤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활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용총의 그 수렵도에서 보면 지금 이 수렵도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쫓아서 이제 실제로 뭐 그 노루나 호랑이나 이러한 동물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활의 그 끝 모습에서 보듯이 소리를 이용해서 그 동물들을 겁을 내게 하는 그런 형태로 습사, 즉 수렵을 훈련하는 형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맥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구려의 그 소수맥의 우수한 활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궁을 이용했다. 즉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 당시의 그 굽어 있는 그 활, 즉 동물의 동물의 뿔을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원거리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체의 양쪽에 매듭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활쏘기를 보면요, 백제와 신라의 경우에는 차노, 포노 등을 이용해서 원사 무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차나 포에 활에 기계식 연속으로 쏠 수 있는 활을 만들어 장착을 해서 해전이라든지 전투에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 사서에 살펴보면 이 신라의 쇠뇌 기술은 멀리 중국에서까지도 탐낼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기술이었고, 당시에 이제 당나라 왕이 그 기술자를 불러서 그 기술을 전수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사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뇌는 지금 현재 용산 전쟁 기념관에 그 전시되고 있는 유물을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요. 이 쇠뇌는 뇌라고도 하고요. 고구려 때부터 이 기계식 연속으로 쏠 수 있는, 물론 각궁보다는 원거리가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또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계식 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활쏘기도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의 활쏘기는 결국 신라 시대의 그 쇠뇌 기술이 전성이 되었다. 활 기술이 같이 전성이 되어 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신기전도 개발이 되고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이제 국내 영화에서 제작된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그 신기전 무기는 화약류를 이용해서 활의 원리를 이용해서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어떤 연속 기계포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제 왜구가 침략을 했을 때에도 이 궁시를 이용했다라는 내용이 역사 사서에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당시에 화통이나 화포가 개발이 되긴 했으나 궁시에 대한, 즉 활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음을 역사 사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을 세웠던 고려의 마지막 왕의 그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당시에 4대 전쟁 불가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기에는 활이 물러서 전쟁을 하기에는 불편하다, 불리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당시 고려의 주 무기가 결국은 활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그 천냥의 궁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공민왕 때, 고려 공민왕 때 요동정벌 때 오녀상선에서 활로 적을 제압했다라는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를 보면요, 왕들의 궁술 능력이 뛰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왕은 우선 국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인정받는 무예 실력을, 또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문무를 겸전한, 문무를 두루 갖춘, 그죠? 그러한 지덕체가 조화로운 그러한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무 겸전의 도구적 기능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신하를 등용을 할 때 무과시취제와 같은 과거 시험에
활쏘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비의 중요한 덕목으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자의 대학 장구서에 보면 물론 이제 뭐 주자도 강조했고요. 또 공자도 육예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적 어떤 선비의 덕목으로서 학식도 높아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육예 중에 그 사예, 즉 사격, 당시의 사격은 결국 활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예로 강조됨으로써 인의 실천은 활쏘기와 같고 또 활 쏘는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하고 쏘아야 하며 쏜 화살이 맞지 않은 것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듯이 실제로 이러한 사격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반성적 태도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식을 추구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지도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집중력이나 신체 강건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겠지만 사격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예의 그리고 반성적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 신화를 발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대적으로 임진왜란을 겪고 굉장히 정유재란도 겪고 해서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었던 시대죠. 그래서 당연히 고려시대부터 총포류가 등장을 해서 전쟁을 할 때 이러한 총포류를 이용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원사 무기로서 그 효용성은 활쏘기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조선시대의 활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조시대 때는 군비 중에 활의 보유량이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되거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 천보의 유효 사거리를 가진 조선 궁씨가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 국내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활쏘기 궁사들의 어떠한 그런 활쏘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어떤 거북선을 만들어서 또는 아주 지략을 이용해서 많은 그 왜군의 배를 침몰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있었지만 가까이 이렇게 백병 전투를 할 때는 활쏘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배를 맞두고 이렇게 활을 쏠 때는 불활사를 쏜다든지 또 활을 바다 건너 배로 쏘면서 적진에 적군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사 무기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사 선발의 도구로서도 매우 중요했다. 숙종 때도 이제 내용을 보면요, 금위영의 5군령 병사의 선발 과목으로서도 이 활쏘기가 중요하게 치러졌다라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전이나 유엽전, 편전, 오늘날 그 애기살, 여러분들 국내 영화에서도 나온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활의 큰 활통 안에 작은 애기살을 끼워서 보조적인 도구로서 300m 이상, 그죠? 어떤 경우는 뭐 과거의 어떠한 역사 내용에는 1000보까지 나갔다, 뭐 1km까지 쏠 수 있는, 1km 이상까지도 쏠 수 있는 그러한 원사 비거리 능력을 가진 그러한 활쏘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창 기술이나 조총 기술 당연히, 그리고 무예, 무강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또는 금위형 군사들에게도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역사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에 따라서 전시용, 수렵용, 연항용, 즉 연회, 축제나 뭐 조선시대 때는 뭐 대사례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지방에서 행해지던 향사례의 경우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축제 연회 때 꼭 활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례는 왕궁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향사례의 경우에는 지방의 축제 행사나 그때 활쏘기를 같이 곁들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용, 습사용으로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길이, 목적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궁 해가지고 이것은 과거 시험에서 주로 사용되던 그러한 활쏘기였습니다. 길이가 약 166.65cm 정도, 전시, 초시, 복시에 활쏘기가 모두 활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궁은 활이 커서 큰 각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뿔각자를 써서 뿔로 만든 각궁이죠, 그죠? 고구려 시대 때부터 활용되던 그러한 활쏘기입니다. 이것은 주로 연회용으로 많이 행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궁, 나무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전시나 또 수렵에 활용이 되었고요. 철궁, 철로 만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도 뭐 기계식 활에 장착이 되어서 쏜다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신라와 백제에서 보았던 세뇌 같은 그죠 차포나 그 포에 실어서 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활로도 적용이 되었다. 철퇴궁 이것도 전시나 수렵. 그다음에 고 이거는 동계활이라고 해서 단궁 짧은 활을 이용합니다. 아까 우리 고구려의 그 수렵도 무용총의 수렵도에서 보았듯이 그 활쏘기를 페르티안 샷이라고 하듯이 요즘에 전통 무예 속에 그 마상으로 기사라고 그러죠, 그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러한 활을 쏘는 그런 기법이 굉장히 특이한 기법이 이게 되겠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짧은 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궁에는 후궁, 휘궁, 이제 이렇게 굽었다, 휘어가지고 탄력이 훨씬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궁의 경우도 전시, 수렵이나 연항용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살은 조금 더 화살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나무로 재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전, 그죠? 그는 한 30g 정도, 과거에는 8전 정도,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사용되었고요. 사거리는 약 한 288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철전은 쇠로 만들어서 사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그 화력, 어떠한 파워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이 있었던 그런 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량전에 있었는데요. 육량전의 경우는 7가지 소재를 합성해서 만든 활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6량이라고 해서 정량 화살이라고도 했고요. 당연히 과거 묵과 쉬취 시험의 용도로 활용이 되었고요. 사거리는 목전보다는 훨씬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한 92m 정도 날아갈 수 있고 또 한 120m 정도까지도 쏠 수 있는 세 발씩 쏘는 형태로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량전은 무게가 약 한 150g, 그리고 장전은 전시용 궁수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장전의 무게는 약 1량 정도, 37.5g 정도에서 1량 6전 정도. 그 다음에 예전은 그 상당히 긴, 큰 연항용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전시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3척 91cm 정도. 화살이 굉장히 그 깃이 커서 그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4발씩 쏘아서
예군과 함께 4발씩 쏜다라고 해서 큰 화살과 예군과 함께 이 예전을 끼워서 쏜다고 해서 대궁 큰 화살 승시 쏘는 것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전 언급한 대로 애기살이죠, 그죠? 최종병기 활 영화에서도 편전을 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편전도 과거 시험에 3발씩 격발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 시험을 볼 때는 156m 정도를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관역을 만들어서 사격을 했고요. 물론 관역은 뭐 동물의 모양이나 오늘날 궁도의 그 위에 검정색 선에 빨간색 원 그런 그 사격판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전의 경우는 천보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1km 이상까지도 쏠 수 있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이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는 다른 사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계살은 기시 커서 대우전이라고도 일컬었습니다. 주로 이 동계살은 기시 커서 마상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전, 쇠로 제조를 해가지고요. 무게가 약 1800g에서 3000g까지 될 정도로 주로 포노에 실어서 장착을 해서 기계식으로 정말 오늘날 그 총과 같이, 그죠? 격발할 수 있는 그 기계식으로 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사용을 했고요. 또 수상전에서도 포처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전은 가는 대나무로 만든 그런 뜻이라고 해서 세전이라고 해서 먼 거리를 보낼 때 특히 어떤 파괴 그 기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적진의 어떠한 중요한 서신을 날려보낼 때나 원거리를 쏠 때 이 세전을 꽂아서 활에 꽂아서 쏘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엽전, 오늘날의 각궁과 유엽전이 전성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 즉 궁시와 그 궁장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버드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유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에서 묵과시 취재의 초시 복시에 활용이 되었던 활이고 5발씩 쏘았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약 144m였고요. 또 주로 각궁에 꽂아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개화기의 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 개혁 이후에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까지 궁시가 그 활쏘기가 그 무기로서의 어떠한 효용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총포나 다양한 무기들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이 개화기에 이르러서 갑오 개혁과 함께 묵과 쉬취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과거 시험에 활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설 사정이 폐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황학정이 경의궁전 내에 있던 그 활터입니다. 활터. 그래서 이 사진은 1899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 황학정은 대표적인 관설 사정이죠. 최근에 와서 이 황학정이 부활이 되어서 동호인들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되어서 지금 활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이 개화기 때 이 관설 사정들이 대거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활을 만드는 사람, 화살을 만드는 궁장과 궁시들이 그 맥이 단절되게 되었죠. 오늘날에 그들이 인간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도 이러한 그 궁장들과 궁시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대신 그 여러 활들이 존재했지만은 현재는 이 개화기 때도 존재한 각건과 유협전만이 현재까지 전성이 되고 있고 개화기 때도 이 각군과 유협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개화기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활쏘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화기 때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사궁해가 발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상필, 이용문 선생님들이 발기인이었고요. 이후에 1928년 일제강점기 중에도 조선궁술연구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초대 회장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로 성문영 선생님께서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로 성문영은 만개궁이라 그러죠. 굉장히 원거리 쏠 수 있는 과거로부터 우리 조선의 그 궁술 기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영향력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회도 만들어서 또 사정에서 활쏘기를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이중화 선생님이 1929년에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선의 그 궁술 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의 궁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궁술 대회가 적지 않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약 170여 회가 개최되었다고 할 만큼 많은 대회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가 통제했겠죠. 뭐 씨름이라든지 석전이라든지 우리의 전통 무예 택견이라든지 이러한 무예들을 통제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활쏘기도 당연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 활쏘기를 강요하거나 또 검도를 강요하거나 또 그들의 유도를 강요하거나 이러한 그들의 무예를 강요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군사훈련들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활쏘기는 우리 그 민족의 전통 무예이기 때문에 탄압하고 통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가 산발적으로 개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강경궁술회, 동아일보 신축기념대회, 대표적인 그 일제 저항 신문사였죠. 전조선 궁술대회, 북조선 궁술대회 등 비롯해서 여러 대회들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궁출 단체도 결성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궁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경성궁술회, 조선궁술연구회, 조선궁도회 이러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활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바로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궁도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1946년에 이것이 오늘날 대한궁도협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궁도협회는 1948년에 개칭을 하여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궁도협회가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매년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궁과의 어떠한 그 비교점 그리고 양궁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양궁의 경우는 사실 그 석봉건이라는 체육교사가 인천에서 석호정에서 그 석호정이라는 것이 국궁을 하던 그 사정입니다. 그죠? 그 사정에서 양궁 연습을 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최초의 양궁 연습이었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양궁을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성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석봉근 선생님도 국궁 사정에서 사격을 했고 그 근거로서 또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궁을 했던 분들에게 기술도 배우고 어떤 철학도 배우고 영향도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궁은 1963년에 세계 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양궁이 도입된 것은 1963년이었고, 그리고 68년부터 전국체전 종목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궁은 그 양궁보다는 2년 늦게 전국체전 종목으로 정식 종목으로 등록이 되게 되죠. 그리고 양궁협회는 1983년에 발족이 되게 되는데 이때 국궁협회와 이렇게 분리되어서 양궁협회가 독립적으로 발전되게 되고 또 국궁은 대한궁도협회로 이렇게 남아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개최된 다양한 대회들을 보면 대한궁도협회장기 대회, 대통령기 시도 대한궁도대회, 이 대통령기는 특히 유신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물론 다른 엘리트 스포츠 정책도 많이 활성화됐지만 이 활쏘기가 매우 활성화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와 함께 태권도가 이제 국기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자필로 이렇게 써서 했지만 활쏘기도 본인이 직접 전국 대회에 대통령기 대회도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후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활쏘기를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쳤듯이 그런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일을 기념해서 궁도 대회가 지금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 율곡제 활쏘기, 명궁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사두대회, 어르신대회, 크고 작은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잘 쏘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궁도협회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서 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처, 그리고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전국 체전 종목으로 등록된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공정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여성위원회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궁도가 또 생활체육으로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떠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회나 어떤 도시와 산업화는 어쩔 수 없는 어떠한 현상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교육적인 노력, 그리고 학문적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궁도가 상당히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궁관리위원회, 또 발전위원회 이렇게 있고요. 전국 연맹체들이 있고 한국 중고연맹이 있고요. 궁도대학연맹이 그렇게 역사는 오래되지 않지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궁도 협회가 있고 해외 지부, 아르헨티나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사정, 활터,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있던 사정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전국에 약 387개의 사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 85개, 또 경상남도에 64개, 전라남도에 43개, 강원도에 35개, 경상북도 34개, 충청남도 28개, 전라북도
20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사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1회 육군 참모 총장기 전국 남녀 궁도 대회가 개최됐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1998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엽부터 들어서는 미디어의 어떠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도 이제 우암정이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사정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청주 MBC가 주최해서 전국 국궁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를 했습니다. 청주의 경우는 2016년부터 무예 마스터십, 충북 무예 마스터십을 통해서 이 활쏘기도 포함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었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활쏘기와 같이 경연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보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 종목이 이 무예 마스터십의 정식 종목이 되어서 말을 타고 조그만 활을 쏘는, 관역을 쏘는 그러한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에도 국궁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타피사, 그래서 국제적인 그 세계 전통 스포츠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올림픽과는 조금 다른 전통 스포츠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전통 스포츠를 한데 모아서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법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떠한 형태로 놀이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너무나 심하게 올림픽처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와서도 이 올림픽이 성리지상주의를 지향을 하고 정말 인류가 쿠베르탕이 제창했던 인류가 화합하고 또 그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또 소외 계층을 다시 우리 사회로 불러일으키고 또 어떠한 평등주의, 인류의 이런 것들을 또 기후변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고 있듯이 이 타피사 세계 그 전통 사회 체육 대회도 이런 활쏘기가 포함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어떠한 그 바탕도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전통 문화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다르게 제3세계에서 이러한 전통 문화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승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나 어떤 산업적, 그런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같이 한데 모아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1회 육군사관학교 장기 전국 대학 궁도 대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대회들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쏘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또 전국 96개 전국 체육 대회에서 동호인 종목으로 대학부가 또 처음으로 개최가 되어서 2015년 홍천의 석화정에서 대회가 개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 생활체육 활쏘기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제1회 남산 석호정에서 청년 활쏘기 대회가 2016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활쏘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을
답습하고 또 활쏘기에 녹아있는 어떤 철학이나 역사, 문화, 예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활을 시위를 당김으로써 어떤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런 정말 전인적인 그런 육성을 위한 도구로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어떠한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또 2015년도에 국궁교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나영일 교수님을 필두로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그 교수들이 모여서 대학의 국궁을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대학 국궁 대회를 개최하고 후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궁 회원 간의 친목 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자문, 국궁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세미나 등을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국대학궁도연맹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발기인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있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사단법인 활쏘기 문화보존회가 창립이 되어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활쏘기 문화에 대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활쏘기 문화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지 그리고 학술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활쏘기 문화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본인들의 전통 활쏘기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들의 문화적 어떠한 정체성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각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일본과 중국이 되겠죠. 일본은 생활체육 문화로서 그들의 활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을 재건할 목적으로 전통 어떤 특히 무예나 전통 스포츠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떠한 그 부를 축적을 하면서 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듯이 그들의 어떠한 전통 무예, 활쏘기를 포함했습니다. 활쏘기를 포함한 그들의 전통 무예를 활성화하고 또 교육적 도구로 삼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법에 있어서도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활쏘기 문화단체의 교류 협력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쏘기 문화보급 및 활성화 사업에 매우 중요하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통 문화 교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민족 문화를 교육하고 과거 전통을 교육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즉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과거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고 또 미래를 어떤 전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공부함으로써 오늘날의 나를 알게 되고 또 미래의 우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활쏘기의 기원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전통 활쏘기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럼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로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활쏘기는 생존의 도구였다. 그리고 시대별로 원사 무기로서의 유용성을 발휘했다.
묵과 시취에 의한 입신양명의 도구였다. 문무겸전의 도구였고요. 그리고 각국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그 제작 기법이 전성이 되고 있는 유산이다. 특히 편전은 우리 민족의 병기로서, 비밀 병기로서 동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매우 우수한 활쏘기 기능을 가진 민족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총포류와 조총의 등장으로 그 효용성은 반감됐지만 여전히 각군과 유협전으로 전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에는 주술적이고 지도자의 어떤 통치자의 어떤 덕목으로서 인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원사무기의 효용성과 고려와 조선시대의 선비의 유교적 또는 유가적 사풍으로 오늘날까지 정례화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역사성과 그 철학적 가치가 활터에 또 활쏘기에 전통 활쏘기에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그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문무겸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인교육의 어떤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로부터도 그러한 문무겸전의 훌륭한 도구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다른 스포츠들도 물론 도움을 주었겠지만 특히 우리 전통 활쏘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엮어줄 수 있는 아주 정체적인 그러한 도구였다.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고 민족의 민족성을 잊지 않는 그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그러한 문화가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쏘기는 한민족의 고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표방한 하나의 유산이다. 그리고 활 잘 쏘는 민족성은 우리의 사법에 그대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태권도 진흥재단의 인문학 강의 활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